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일하고 있다고 언급해서 화제입니다. 강 실장 얼마 전에 봤더니만 실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네네. 강 실장 언급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강훈식 실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워커홀릭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은 네. 그렇게 몰아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훈식 실장 워커홀릭에 같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5kg나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훈식 실장이 본인은 이제 실장으로서 이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능숙하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참 훌륭한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네.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어 대전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과학기술인 등을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어떤 평가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상당히 지금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조기 대선 결과로 대통령 또 직을 수행하는 상당히 경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힘들지만은 본인은 상당히 그 일에 대단히 지금 만족하고 또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울산에서 시작돼 가지고 광주에 이렇게 타운홀 미팅도 대체적으로 계기 없이 또 참석자들과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자 해가지고 네. 또 좋은 반향.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생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가감 없이 이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자기도 늘 초심을 유지하겠다. 그거는 대단히 좋은데 네. 이제 좀 더 전에 손석 우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지만은 이게 민생 행보지만은 내년 6일 또 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개정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좀 섣부르고 대통령으로서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야당도 평가하고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이 강력 시도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지역의 해난을 또 대통령 민생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설기로움하고 지혜로움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는 비교섭단체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참석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났고요. 취임 한 달 동안 이렇게 야당 지도부를 자주 만난 대통령이 있었나요? 잘 없었죠. 네. 제가 기억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비교섭 단체 정당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거는 실제 지금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 정도 전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국정 초반에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170명대가 되고 우호적인 정당 의석수까지 합하면 190석 전후가 되는데 네. 원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아직 국민의 어떤 그 민심이 또는 지지율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민심을 모으기 위한 과정으로 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60%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5%를 기록했는데요.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췄는데 여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많으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제 허니문 기간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시기하고 좀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허니문 기간이 이제 지지율이 80%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이제 60%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에는 뭐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호불호가 매우 갈린 후보였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허니문 기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60%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은 매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 이상을 넘어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K 지역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불경에서는 이 갤럽 조사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PK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6%에 불과하고 TK 지역에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TK, PK에서는 특히나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세력이 비토 감정이 매우 강했던 지역인데 네. 그리고 대선 때도 정말 30에서 40% 정도 득표를 올리지 못했는 지역인데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경이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민병득 의원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한 거잖아요. 맛보기 다음에는 진짜가 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은 좀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라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 지금 가수요를 막겠다는 것이잖아요. 6억 이상의 대출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가수요를 막고 실수요만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논의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세 대출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 대출 제도에서 정부의 보증 비율을 좀 낮추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서민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좀 제한을 한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좀 예고를 두고 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고요. 수요 억제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들이 있는데 공급 늘리는 거에 있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PF가 난맥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 PF를 빨리 구조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 거군요. 네. 김성태 대표님, 예. 주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뭐 11달까지 돈을 갖다 이 돈을
쿠폰을 쓰지 못하면은 이건 뭐 무효가 돼 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서민들 뭐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쿠폰을 받으면은 뭐 즉시 이걸 갖다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시적이나마 뭐 소비가 뭐 진작되니까 아무래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뭐 이런 매출은 증대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런 뭐 추경을 건 31조 8천억 정도 규모를 상당히 꽤 규모가 됩니다. 네. 이런 추경을 확정 지을 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대통령 당선되고 첫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도 일정 부분 뭐 협조를 할 그런 자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막판에 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여야 합의 간의 완전한 그런 본회의 추경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국민들도 참 오랜만에 이 국가 뭐 채무는 이제 늘어나지만은 그래도 이 마중물로서 이 돈이 잘 쓰여지길 바라는 그런 국민 측면에서는 그래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참 가장 쟁점된 게 이 개인 부채 탕감에 있어 가지고도 이게 인도적 차원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면서 일정 부분 네. 이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걸 갖다 지원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제대로 된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의 방침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상 개인 채무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 방식으로서 이걸 정부가 일정 부분 하다 보면 이게 네. 계속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 부분, 이 제도 이걸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네.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홍영실 소장님, 방금 이제 김성태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이번 추경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32조 추경에 대해서 나라 국간을 거덜낸다 이런 지적인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일단 당장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것이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져도 길게 보면은 쓴맛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많지가 않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이 기업 가계 부채가 뭐 지금 거의 한도의 한계상을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정부 부채인데 그것도 실제 지금 놓고 보면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재정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완벽하게 지금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장은 제가 볼 때 뭐 여론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네. 집행했을 때. 그러나 나중에 정부 부채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수 소장님, 이번 추경안에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못 갚는 게 확실하다면 정리를 해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까 우리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드뱅크 관련된 그 정책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 좀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국민들도 뭐 차별이 아니냐,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 그 대전에서 있었던 그 타운홀 미팅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금융위 이제 위원 중에 한 분을 이제 세워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도덕적 해임 면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 네. 그런 면에서 설명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설명한 부분은 저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이번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없앴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켜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야당 시절에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 계엄을 하신 거고요. 네. 이 야당이 삭감을 한 이유는 소명을 하지 못해서있기 때문에 영수증 증명 자료 이게 예.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검찰 특갈비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추석이나 설 직전에 지급이 됐는데 그럼 이거 네. 떡값 아니냐? 떡값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거 소명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영수증의 사용처가 뭐 휘발됐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도 실질적으로 그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입증한 곳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특활비를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경호처 특활비는 그대로 다 인정을 했고요. 소명을 하지 못한 곳들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줬는데 소명하지 못해서 이제 예결위에서는 일단 삭감을 한 거죠.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 계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예결 소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펑펑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때 말은 뭐였냐면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의미여서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전임 정부에서 예산,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아서 그것도 몇 년간 소명하지 않아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현임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 소명하겠다. 네. 이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증빙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예산 반영이다 이런 입장이네요. 거의 이제 지금 민원께서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뭐 진솔하게 좀 우리가 너무 작년에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관계가 갈등 구조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뭐 해모하고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전액 날리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 때는 특활비가 필요 없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활비가 필요하고 이건 어떤 경우든 정부거든요. 정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 특활비를 다 날려버렸죠. 이 특활비를 날렸다는 것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뭐 다 날렸어요. 감사원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영수증 뭐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풀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특활비를 사용할 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뭐 단서를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특활비 일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30% 정도는 남기자 이런 의원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그냥 특활비는 아예 그냥 단돈 10원도 허용치 말자. 그래서 싹 다 날려버렸어요. 네. 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몰랐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막상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특활비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 부대표단들이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라. 그런 항의 사안도 수령하면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막 그런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중을 잘 살펴가지고 본인들도 언제 또 정권을 잡을지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막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1년 3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뭐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특활비 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실제로 뭐 김성태 의원님 그 지적처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금요일 날 저희 의총에서 굉장히 긴 논쟁들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굳이 올해 해야 되겠냐? 네. 내년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정이 많이 미뤄지면서 저희가 12시까지 예결위 아니 그 뭐 본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지난번에 그 작년에 이 특활비 관련해서 할 때 저희 내부의 방침은 예결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장의 조정에 의해서 그 조정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럴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이 말씀 관련해서 좀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자초하신 분이다, 네. 부르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과 정권은 한 몸이었고 특히 심우정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일 단위를 시간 단위 이런 부분들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랬던 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 기간 동안에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실은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실은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최소한 얼개는 추석 전에 만들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검찰개혁 추진의 성공 여부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검찰 개혁이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국민들한테 이게 대단히 관심사이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이해 관심사가 아니고 정치인, 정치권의 이해 관심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실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직접 부대낄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경찰과 공수처 이쪽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금 아마 평가가 수사를 검사가 잘하느냐, 경찰 또는 공수처가 잘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볼 때 그거 우열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검찰 쪽의 수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계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양도 봤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정치인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보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제가 볼 때 프레임, 즉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여론이 서로 강화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명수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개혁이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지금 홍 소장님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설명이신데 김 소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추석 전후를 앞서서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가 완성이 되든 아니면 내년에 완성이 되든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 만일에 이 민주당에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종지부를 이번 정권에
안 찍는다면은 저는 임기 내내 이것이 발목을 잡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검찰 개혁은 집권 초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워뒀던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결단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또 윤석열 특히 대통령 3년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시절에도 그때 당내 경선에 치열한 뭐 그 결과 끝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은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어요. 네. 제가 그때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나름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통합된 그런 정부로서의 안정감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뭐 인사뿐만 아니라 애교 안보 그런 측면에서 네. 뭐 평가도 있지만은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자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이거는 대단히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임명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할 거니까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해서 추천했는데 거의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그때 제대로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뭉개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이번에는 야당에서 대려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부분까지도 국회에서 합의 의결돼 가지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떤 그런 용단을 보인다면은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말 어떤 부정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소신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서 제2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서의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충청권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충청권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종시 완성에 대해서 이 충청권 민심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청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김민석 총리가 헌법상의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뭐 참모장이냐, 실세냐 여러 해석이 나오잖아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조직 개편으로 정부 예산 기능 또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갈 예정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의 김민석 총리 역할은 어떤가요? 저는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64년생 동갑내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일을 많이 같이 하시면서 깊은 신뢰관계가 쌓였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치를 같이 하는 그런 그 파트너로서 네. 정책 파트너로서 그리고 뭐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거라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방이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궁금한데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그때 후보 청문회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이 저 청문회 원내 전략, 이 청문회 전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실했다. 그 청문위원장까지도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 비해서 청문위원도 현격하게 위원 숫자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위원장까지 맡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하나가 더 줄어들었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앞으로 이제 이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발품을 현장에 발품을 팔면은 국민들 내지는 때로는 공직자들 많은 제보에 의해 가지고 이 야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야당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호응과 또 뭐 공직자들의 그런 뭐 사실상 제보에 의해 가지고 이 낙마를 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가령 예를 들더라도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유승락 실장도 외교관 출신인데 이 양반도 심지어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뭐 이 개발 부지에 재개발 부지에 그냥 도로를 갖다가 쪼개기 지분을 매입해 가지고 엄청난 또 이익을 이렇게 거두는 그런 이 개발 정보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이런 상당히 짚으면은 이런 것도 그냥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비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검증해내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 의원님, 민주당은 능력 중심의 인사, 화합의 인사라는 평가던데요.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네, 기본적으로는 의혹을 여기저기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 네.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권오을 보건부 아니 뭐 이제 보훈부. 네.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관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 장관직에 맞는 네.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네. 그 직에 맞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까요? 홍영식 소장님.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 누가 민주당 대표 되는 것이 좋은지라는 질문에 정청래 의원이 32%, 박찬대 의원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앞으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32대 28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아니니까 한 달 정도 상관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 지지율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 뭐 변수라는 것이 한 10% 20%의 상황을 바꾸는 그런 변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5% 이내에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놓고 본다면은 이 격차가 좁을 때는 당연히 변수가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대표를 맡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성공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당심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국민의힘도 8월 중순에 전당대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김문수 전 장관 출마 시사를 했고 국회에서 농성한 나경원 의원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근데 앞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 이후에 뭐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에서도 우리는 참패를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당이 많은 자정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처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전당대회 룰 세팅은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이제 핵심위원장을 지금 비대위에서 앉혔어요. 그래서 이 당을 혁신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안철수 핵심위원장이 어떻게 담아내면서 거기에 상당한 내용이 앞으로 전당대회 룰 세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금 이제 8대2 당원 80 그럼 국민 20의 이 당대표 이 지금 이제 룰 세팅 네. 좀
당헌 당규를 갖다 그러면 국민 참여 폭을 뭐 왕창 늘려서 정말 국민의 뜻을 많이 반영한 건데 당을 변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전련해내지 못한 당내 아직도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뭐 이 친윤 세력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네.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과연 어떤 후보가 확보할 것인가.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이제 나름 뭐 당권 경쟁에 뜻이 있다는 걸 피력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또 6일간의 로텐더홀 농성도 있었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건지 저는 상당히 큰 고심은 깊어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이제 사실상 이 전당대회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참신한 인물이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만든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존 뭐 주자들 중에서 당권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소장님,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추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관심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윤 전 대통령의 그 구속이 되냐 안 되냐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내란 특검이 저는 뭐 구속영장을 하루빨리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구속될 때도 엄청 어렵게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논리로 인해서 구속이 취소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뭐 신청할지 안 할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란 특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청구하지 않을까요? 홍 소장님,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현역 장교 녹취록 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떤 그 남한에 대해서 침범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을 특히 평양 상공까지 무인기를 날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남북 관계에서 지금까지 봐서 남한이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특히 2달 이후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된다면은 계엄을 위해서 이 남북 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이 대북 카드를 활용했다 이런 그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명백히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3대 특검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있는 곳이 김건희 특검이죠. 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그리고 양평, 거기에 또 명태균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는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된 후에 우리의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상병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3분의 1 체크하고 라고 썼던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식을 관리했던 그 이종호에서 나온 건데 3분의 1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3부 골프장이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3분의 1 체크하고 그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뭔가를 줄 때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금감원에서도 검찰에 보냈다가 검찰에서 다시 금감원에 보내는 핑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은 창원에서 8명의 검사가 연판장을 돌리면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고 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실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무르익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곧 뭐 어떤 신병에 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 소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까지 올랐습니다. 추진력, 민생, 소통이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향후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답보 내지 정치의 상태를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주에 지금 한미 관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또 이것도 네.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부정평가가 9%포인트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충청권에서도 상당히 좀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물론 대통령이 상당히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소통 방식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뭐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한미 관세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출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지지율은 상당히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홍영식 소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는데요.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고착돼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실제 지금 정당 지지율은 상대 지표예요. 상대적 지지율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6%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보다도 한 5% 정도 올라간 거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득표했는 득표율 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22% 이렇게 나오는 지지율은 당시 대선 직전 지지율보다도 한 15% 떨어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던 거에 비해서 한 2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간판으로 했던 그 당이 아닌 현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되는 천명 중심이 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평가이고 이들이 변화와 혁신 이것을 모색해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성태 대표님, 갤럽 조사를 보면 보수층 절반가량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혁신위 등을 가동하지만 결국 인적 쇄신 등 이런 가시적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같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처절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을 이뤄내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됐다고 해서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 됐기 때문에 뭐 민주당 그리고 정부 공격하면 그냥 야당으로서 역할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먼저 해야 될 게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세로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탈당하고 또 헌법적인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됐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올곧이 다진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걸 지금 외면하고 그냥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 세력들이 당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야당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야당은 야당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네.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자정 노력에 두길 바란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